자, 그래서 일단 뭐 개발 계획은 그런 정도 내용들을 좀 보시고, 개발 계획의 수립 시기라고 그래서 개발 계획의 주제가 이제 시험 주제가 그거예요. 구역 지정 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는 개발 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다. 그럼 그런 데가 어디냐?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나 도시 지역, 외지 지역이죠. 네, 이런데. 그래서 그게 지금 5개가 나오니까 그걸 시험 지문을 낸다고요. 그 시험 2번 냈습니다, 2번.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밑에 뭐 4번, 5번까지는 보지 마시고 일단 시험 주제나 일단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옆에 개발 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시하는 내용들. 사업을 어떻게 해라. 사업의 방향을 지시한다.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을 지정권자가 만들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는데, 근데 거기 보면요. 일단 이게 원래 개발 계획 내용이 한 18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5가지로만 그냥 대표 샘플만 써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월달에 기본서가 나오면 18가지 내용이 들어갈 건데, 근데 거기다가 6, 7, 8, 9 이렇게 4개를 더 쓰세요, 거기다가. 거기 밑에 5번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시행자, 시행 방식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6, 7, 8, 9를 이걸 쓰시면 돼요. 토, 인, 교환이죠. 네. 토지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교통 계획, 환경 계획 이렇게. 토, 인, 교환인데 이걸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쓰시면서 거기다가 6, 7, 8, 9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 설계도나 자금 계획에 들어가시면 안 되죠. 네, 이게 기출문제였어요. 네, 다음 중 개발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답이 설계도. 네, 설계도. 네, 이런 설계도나 자금 계획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실시 계획에.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 계획. 네, 이게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서류예요, 서류. 네,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토지공사로 결정되면 토지공사가 내가 공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리죠. 네, 설계도 그리는 거는 실시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개발 계획으로 지시하는 게 이쪽 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일단 이해를 좀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있는데, 설계도와 자금 계획하고 또 하나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계획도 국토계획부에서 이게 세부적으로 개발 계획 만드는 건데, 이런 설계도나 자금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입니까? 아니고 실시 계획에 들어가는 실시 계획. 실시 계획이라는 계획 안에 이런 설계도나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럼 토인 교환은 지시하는 사항인가요? 네,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해라. 토지용 계획, 뭐 공원이나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50% 빼고, 주거용지는 뭐 20% 빼고, 토지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교통, 환경에 관한 계획들은 요 개발 계획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6, 7, 8, 9번 이렇게 쓰시면서 토지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인데, 거기에 이런 개발 계획 내용에 설계도,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시험의 주제예요, 시험의 주제. 그거를 딱 잡으시면 돼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일단 그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거. 네, 그게 시험 문제에서 또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 안 나왔던 거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그거 파악된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학원에서 원래 그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이게 공법 내용이 많은데, 그 뭐가 나올지 문제 알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나왔던 기출문제 보시면 계속 나오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 분석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또 예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형인데 아직 안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예상 문제를 몇 개 건드리다 보면 그럼 60점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제 반복하셔야죠, 반복. 네, 반복하셔야 되고,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지 빨리 그거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시면 못해요. 공부라는 게 자꾸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약간 좀 센스 있게, 아,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잘 돼 있고, 또 제가 또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료 같은 것만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 이제 시기에 맞게 잘 그거만 따라오시면 한 6월달, 내년 한 6월달 되면 이제 올해 또 다 갔죠, 벌써? 벌써 이제 우리 그 11월달, 뭐 12월달 이렇게 됐는데 벌써 이제 12월달 다 갔으니까, 내년 1월달 되면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번에 꼭 해서 올해 꼭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죠? 근데 며칠 못 가죠? 며칠 못 가는 생각을 보면. 보통 이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설날이죠? 1월 말 설날 되고, 이제 2월달 되면 언제 봄오나 이렇게 기다려지다 보면 2월달은 또 짧으니까 금방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2달 또 까먹고, 3월달 되면 이제 바깥에 이제 뭐 좀 꽃들이 피니까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또
겨울 움츠러진 마음에 또 이렇게 나가보고 싶고 이러다 보면 공부 못하고 또 3, 4월 가고 5월달 또 행사 많잖아요. 여름엔 또 더워서 공부 못하고. 그러면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데 공부한 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중개사 공부하시면 1년이 금방 갑니다. 1년이 금방 가서 나이 그냥 한 살 그냥 먹어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해서 꼭 합격하실 걸까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서. 자, 그래서 개발 계획은 그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없어요. 뭐 동의받는 거 한번 나왔는데 다음에 보시고. 자, 476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자, 1 갑니다. 자, 개발 계획은 미리 좀 받고. 자, 그 다음에 구역 지정. 구역. 도시개발 구역을 정한다는 거는 장소를 정하는 거죠. 장소. 네, 그럼 이제 처음에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때 그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죠. 네, 그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 시가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할 때는 5명의 행정관청, 아까 여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님,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여기 도지사님, 이분들이 제가 시도라고 그랬었죠? 이게 원래 시도지사예요.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또 특이하게 자치시장님이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자치시, 세종자치시는 시가지 사업할 때 일단 지정권자라는 걸 정하지 않아놨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예외로 빠진 거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는 자치시장 빼고 그 특별시광역시 도지사님 특별자치도 그 부분만 시도지사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서는 시도지사 그러면 5명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5명 자치시가 들어가는 건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요 자치시장님을 빼고 요 4명만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 이렇게 특광도지사님만 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 전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주, 경기도 수원시 이런 데서는 도시개발구역을 도지사가 하지 않고 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수원시장님이나 전주시장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쪽으로 권한을 바꿔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라남도 나주시는 그때는 대도시가 아니니까 그때는 전라남 도지사님이 나주시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신도시 사업 같은 거 하려고. 근데 밑에 보면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하는 사유도 있습니까? 이것도 시험에 딱 보면 5개잖아요. 5개. 그럼 국토부 장관님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 2번 냈다고요. 최근에. 같은 문제를 또 냈어요. 그래서 이제 5가지 다 보지 마시고 1번, 5번을 좀 먼저 보세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천재지변 나면 지진 같은 거 나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2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자, 이것도 용어네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부 장관하고 같은 동료 장관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면 동료 장관들 우리나라에 많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사람들. 무슨 행정자치부 장관 이런 분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우리 중앙부처의 장들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경찰청장, 그렇죠?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우리 청장들 말 있죠. 그런 분들 다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주로 이제 이게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님 동료 장관들한테 구역 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청. 그래서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조심할 건 이런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이거는 아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니까 그분들은 안 돼요. 그분들은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님한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할 때. 그래서 그렇게 3가지만 보셔서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정하는 게 원칙이다.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지사님, 특별자치도 이분들이 하는 게 원칙인데 밑에 대도시가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장관님도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뭐 지정 요청이라는 거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양가로 3번을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제가 지금 이런 걸 지금 보였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는 지정권자라는 게 누군지 좀 파악해 주셔야 되고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규모가 있습니까? 규모? 네, 이렇게 시험 주제가 규모. 그 규모를 보면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너무 작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일단 도시지역이 있고 옆에 페이지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지금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 도시지역 이 안에다가 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이런 녹지지역 이런 땅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우리나라 땅은 용도지역이 먼저 깔려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무슨 뭐 관리지역이 있는지 농림지역 정해져 있으면 거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뭐 관리지역에다 이렇게 하든 아니면 여기 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렇게 아니면 여기 녹지지역 중 뭐 자연녹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시가지 만드는 사업을. 근데 보면 이게 그 도시지역으로 가셔서 주거나 상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네, 그게 가장 최소한의 면적은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 면적.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할 때는 공장 위주로 이게 시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3만 이상은 돼야 돼. 3만 이상. 주택 짓는 사업이 아니라 공장 위주의 사업인 공업지역에서는 3만 이상. 그 다음에 녹지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녹지지역이 그냥 녹지지역이라고 안 쓰여있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각각 1만 이상입니까? 그 무슨 얘기일까요? 위에 주거지역 그러면 주거지역 우리 옛날에 배웠던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이렇게 안 나눠놨잖아요. 그냥 주거지역 모두 다 주거지역 그냥 전체 모두다가 1만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녹지지역은 보존녹지는 빼라는 거예요. 보존녹지. 여기 보면 우리 녹지지역은 보생잡니까? 근데 보존녹지는 아예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지예요, 금지. 보존녹지는 이 도시지역 안에 주로 공원 같은 거기 때문에 이미 공원으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거기는 도시개발 사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땅에다가는 얼마 이상으로? 1만 이상으로 하고 그 밖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할 때는 관리, 농림, 자연에서 할 때는 30만 이상. 그 30만 확인됩니까? 네, 지금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네, 도시개발구역은 이렇게 용도지역 이름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도 파악하고 지정 규모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되게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네.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규모로 틀린 것은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뭐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보존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된다고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보존녹지지역은 여기 없잖아요. 네. 없다는 건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거기다 1만 이상 갖다 붙여버리면 안 맞죠? 네. 아니면 무슨 옆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얼마 이상이에요? 30만 이상이니까 이런 관리지역이라고 써놓고 나서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물론 밑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거기 밑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아파트나 연립을 짓고 다음의 요건 1번, 2번을 모두 갖추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이 숫자를 바꿔준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30만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밑에 조건이 맞으면 규모가 10만 이상으로 이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완화. 30만 이상으로 크게 안 해도 된다. 10만 정도만 해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파트나 연립을 짓는데 거기 초등학교 용지 있습니까? 그거는 4차로 이상 도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초등학교 용지 만들어주고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를 먼저 해놓으면 두 가지를 모두 맞추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얼마 이상이다. 10만 이상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규모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도시개발 지정 규모. 그 정도까지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자, 더 볼 게 뭐냐면 478로 오셔서 그 4번 보세요. 4번. 그 중간 안 보셔도 돼요. 4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과? 네, 효과. 네. 자,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 주인들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그 상태에서 싹 멈추는 거예요. 새로운 개발 행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시가지 사업을 할 건데 수용 방식 같은 거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딱 되고 나면 그 시점으로 평가를 하는 거라고. 평가. 거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그 시점으로 평가해서 보상금을 주고. 근데 거기다가 새로 한 층을 증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증축하면 증축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나무를 막 심으면 돼요? 나무? 식목일 나무 심자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있는 나무도 뽑아가지고 나중에 시가지 사업을 할 건데 새로 나무를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무를 뭐 심고 새로 심거나 나무를 제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거기서는 7가지 개인적인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고 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어디냐면 478에 그 가운데 04번에 자 양가로 1번은 참고고 양가로 2번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행위 제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네. 자 지금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그건 참고. 자 도시개발구역에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자 47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때는 특별시황 역시 자치도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다음의 행위가 몇 개예요? 7가지죠? 네, 그 7가지 행위를 허가를 바꿔야 된다. 오른쪽에 보면 7가지가 그 박스 안에 써 있잖아요. 네, 요게 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적.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7가지 개발을 하려면 땅 주인들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청한테 와서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행정관청인 특광시군수는 대부분 불허가요, 불허가. 네,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보고 불허가 처리해서 이 행위를 실질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구역 정해지고 나면 이제 바로 시행자가 결정되고 시행자가 설계도만 그려서 실시계 인가 나오면 바로 뭐 하셔야 됩니까? 착수. 그럼 여기 수용 같은 거 할 때 수용 보상금 평가. 수용 보상을 평가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새로다 연립주택을 넣었어요. 연립주택을. 그럼 그 새로 진 건물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상 자체를 해주려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개발구역의 효과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일단 그거 공부하실 때 우리 아까 저기 첫 시간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있었죠? 네, 거기다가 2개를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2개. 자, 우리나라 국토계획부에서 5가지 개발행위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2개를 더 추가하면 그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허가를 받는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479로 오셔서 매뉴얼을 보세요. 거기서 건물의 건축 그래가지고 가설건축물에 포함한 건물의 건축이죠. 네, 그 옆에다가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이 있습니까? 일단 그거를 줄을 치시고 대수선과 용도 변경. 근데 그게 뭐예요? 대선이라는 게 건물을 대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네, 건물을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리모델링 같이 고친다고요. 그러면 이게 대선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요. 철거. 그럼 기존 건물 이렇게 낡은 건물 있으면 그 낡은 건물 그 상태에서 나중에 수용 보상을 평가하는데 그거를 대선 형태로 고치면서 뭐예요? 고치는 비용을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과대하게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중에 보상 같은 거 할 때는 건물 고쳤다고 이렇게 고친 비용 그 서류 같은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출하라고 그래요. 보상 평가할 때. 근데 그 대선 공사를 마음대로 하도록 두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고치는 비용 2천만 원 가지고 고쳤는데 나중에 영수증 보니까 4천만 원이에요. 나중에 보상 평가받을 때 그 4천만 원 다 못 받더라도 한 3천만 원 받잖아요. 그럼 1천만 원 정도는 이게 부당이득을 본 거라고요. 그런 게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서 위조예요. 그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어떤 보상금 나온다고 그러면 막 고치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행정관청이 어떤 사업 같은 걸 하면서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이 사업할 때 이제 보상금을 따먹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대선공사도 뭘 받으라는 거야? 허가를 받아라. 그 용도 변경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창고를 쓰다가 상가로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창고 상태에서는 보상금이 얼마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창고 갖다가 상가 아니면 창고 쓰다가 주택으로 개조해가지고 주택인 척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버린다고요. 그 나중에 보상금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도록 더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건물에 가설건축물 포함한 건물의 건축, 건물을 신축하는 거. 제가 옛날에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건축 안에는 신축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물의 층이나 면적을 넓히는 증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축, 재축. 이런 게 다 모두 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짓는 거, 면적이나 층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개축이나 재축은 건물이 철거된 거예요. 철거되고 나서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지으면 개축. 자연재해로 건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면 멸실되고 나서 동일한 규모로 지으면 재축.
그래서 개축이나 재축은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건물을 다시 동일한 규모로 지으면 개축, 재축인데 이런 행위도 허가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건물의 건축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꼭 공부하실 때 건물의 건축 밑에 공작물 설치 있습니까? 예, 건물 짓고, 이게 건물 짓고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자, 그 아래 토토토 있습니까? 예,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 아래 물건 쌓는 거 있었죠? 그럼 우리 그게 국토계획부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뭐를 추가하셔야 돼요? 자, 맨 위에 대수선과 용도 변경 추가하시고, 맨 아래 중목의 벌채와 식재. 그거. 자, 맨 위에 그 대선하고 용도 변경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맨 끝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하나로 묶으시면 요거 두 개를 빼면 뭐가 돼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5가지가 허가받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땅에서는 5가지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허가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땅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네, 그럼 거기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네, 특별한 지역일 때는 회계대상이 7개로 추가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5가지만 허가받는 건데 도시개발구역 또 좀 이따가 하게 되는 정비구역. 네, 그럼 허가 대상이 7개로 늘어나 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방해되는 행위가 2가지도 추가되는 거라고요. 대선과 용도 변경, 중목의 벌채와 식재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두면 나중에 수용 보상을 하거나 나중에 환지 방식 같은 거로 사업할 때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얘들 때문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이 안에서는 아까 7가지의 사적인, 개인적인 개발 얘기를 하려면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실무 가면 허가는 잘 안 내준다고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거의 대부분 행위는, 개발 행위는 금지라고 보셔야 돼요. 실정이 금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근데 물론 이제 밑에 예외가 있어요. 그 허용사항 해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행위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나요? 네, 이건 당연한 거죠. 재해가 나가지고 재복구하기 위해서 토석 채취 이런 거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안 받고 해야 돼요? 네, 안 받고 하는 게 기본 상식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붙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해제 같은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하신 우리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뭐 하긴 했는데 네, 개발계획 같은 거 만드는 거 봤죠? 개발계획의 의미는 지시하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수립 시기가 구역 지정 전에 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도, 개, 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도, 개, 시. 그럼 도시개발구역 할 때는 구역의 지정권자, 지정 규모, 그 다음에 도시개발 여기 구역할 때 여기 무슨 아까 허가받는 7가지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주제로 시험에 잡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시행자로 가겠습니다. 시행자. 네, 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아까 제가 시행자는 12명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사업할 사람을 정해주는 겁니까? 12명 중에서. 그 12명이 쭉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조금 봤죠? 시행자 안 봤죠? 지난주에? 일단은 그거 보세요. 자, 시행자가 480페이지, 그 3절에 01번에 양거 1번. 자,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그 다음의 자가 12명. 이거 하나고 좀 빠졌어요, 우리 교재에서. 자, 우선 좀 고칠게. 자, 오른쪽 페이지 9번 밑에 9에 2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를 10번으로 바꿨어요. 원래 9에 2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9에 2 말고 10으로 바꾸시고, 아래 10은 11로 바꾸시고,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렇게 나가는 거 있습니까? 네, 거기다 그 번호를 11로 바꾸시고, 11을 하나 더 쓰세요. 12번 시행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공동출자법인. 공동출자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으로 돈을 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법인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출자법인.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시행자는 1번부터 4번까지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시행자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포인트예요. 자, 시행자 12명 있으면 그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공공기관이라는 게 있다고. 이게 국가공기업이에요. 국가공기업, 오른쪽에 3번 시행자, 정부 출연기관도 국가공기업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공기업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고, 4번에 지방공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기업도 있죠. 우리 광주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그러면 시행자가 1번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리 해석할 때 이 국가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시도지사님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 토지공사나 농어촌공사, 수전공사 같은 각종 공기업들, 여기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토지공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그 정부 출연기관이 뭐 철도시설공단, 제주도 뭐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런 게 있는데 그 철도시설공단이 그 KTX 역을 만들면 그 주변을 시가지로 개발할 수 있게 넣어준 거예요, 시행자로. 우리 오송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남선 이렇게 갈라지는 그 오송역, 충청도에. 그 오송역 같은 곳, 거기 지금 오송역 한참 만들고 있는데, 저기 누가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야당에서 저기 그 세종 청사역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송역에서 택시도 10분만 가면 거긴데, 그걸 또 만들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게 참 보면 그 세종시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이게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세금이 걸려요, 사실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내는 게 아니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걸 또 만들면 또 불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오송역 만든다는 사람이 또 데모하고 또 그럴 거예요. 여기를 시가지로 개발한 다음에 거기다 그걸 또 만들면 어떡하냐 그러면 또 여기 또 이용을 안 하게 되니까. 어쨌든 그게 그런 KTX역 주변을 시가지로 개발할 수 있게 철도 시설공단을 넣어준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4번에 지방공사까지 있는데 요 1, 2, 3, 4번까지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공공시행자라고 해요. 공공시행자.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민간시행자예요. 자, 이 5번, 6번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땅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도시개발조합일 때.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됩니까? 그럼 거기 땅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그게 토지 소유자예요. 이 토지 소유자가 단체예요, 단체. 그 토지 소유자가 보다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법인화시키면 도시개발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조합은 법인이 되는 거라고. 조합장을 뽑죠. 조합장한테 도시개발 사무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경비 같은 걸 대고.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 도시개발법은 법인을 안 만들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라는 단체가 되는 거고, 법인인 단체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인데, 이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돼요. 이렇게. 지금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땅을 개발해서 그걸 환지 형태로 원 땅 주인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 구분을 해서 이렇게 새로 필지 구분해가지고. 그걸 할 때만 조합 설립이 인정된대요. 근데 여기 위에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할 때는 뭐 수용으로 하든 환지로 하든 혼용으로 하든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냐 하면 이게 포인트예요. 자, 도시개발조합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설립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도시개발조합이 혼용 방식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전부를 환지 방식 할 때만 100%요. 네, 그때만 조합 설립이 인정된다. 아니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로 만든다고요. 이 5번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입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예요. 거기 토지 소유자죠? 네. 이거를 갖다가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라고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토지 가진 사람들 또는 건물만 가진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틀려요. 네, 지금 토지만 가진 사람들끼리만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토지 건물이 있으면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소유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민법에 지상권이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 그 외국 유럽 이런 데서 어떤 특정 나라는 지상권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별도로 소유할 수 있으니까 건물만 가진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가 지상권이잖아요. 그걸 물권 형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빌려서 이용하는 임차권이 원래 그게 기본 권리인데, 근데 거기다 물권을 만들어준 거예요, 물권. 용익물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용익물권이라는 거 우리가 참 평생, 그래서 여러분 땅 주인들이 지상권 설정을 하면 싫어해요. 자기 소유권이 침해되잖아요. 물권끼리 만나니까. 네. 그리고 또 기간도 길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들은 보통 뭐를 하려고 해요? 자기 땅을 임차권을 설정해서 임차인을 들려고 그러지 지상권자 이런 거 잘 안 해요, 실무 가면. 실무 가면 지상권을 막 배우고 시험 문제 막 나오죠? 실무 가면 거의 없다는 거야, 지상권 같은 거.
아주 특이한 케이스 말고는 없어요, 지상권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민법 시간에 토지 건물을 동시에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건물만 팔았어요? 네, 그럼 자동적으로 무슨 권리가 들어가요? 그 법정 지상권 아직 안 배우셨네? 공법이나 하죠, 뭐. 민법도 잘 모르는데. 네, 우리가 이게 보면 이렇게 토지 건물을 둘 다 이렇게 갑이 갖고 있다가 갑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이걸 팔 수 있잖아요.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갑이 건물만 팔아버린다니까요. 예, 이게 다 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는 뭐 또 좋은 또 어떤 그런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좀 갖고 싶고 그러면 건물만 파서 건물이 이제 을소유가 된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땅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법으로 정해지는 자동적인 지상권이 취득된다고 이렇게. 이건 법률의 규정으로 지상권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동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고요. 민법 시간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공법을 열심히 해야죠. 민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그 원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이렇게 그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잖아요. 정당한 뭐가 있어야지 이거 취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땅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어야지 건물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이미 세워져 있는 건물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거의 지상권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금 잘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물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에 고착되어 있는데 그 남의 소유권을 좀 침범하고 있는데 무슨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매게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지상권이라는 권리라고요. 그 공법이나 하시죠. 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센스 공부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와닿아. 이게 2달째 와닿는 사람도 있고 한 4달째 와닿는 사람도 있고 한 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이제 생각을 이렇게 좀 하시다 보면 또 금방 돼요. 금방 되고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까?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남자가 여자분이 먼저 이렇게 취직을 먼저 하고 남자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취업 준비생이지 않습니까? 취준생. 그럼 돈이 없죠? 예, 또 돈이 없을 때 이제 어디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니까 또 어디 가가지고 멋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카드를 이렇게 긁었는데 음식점 가서 카드가 이제 한도 초과죠. 예, 한도 초과란 뭐 정지된 카드. 그 이제 음식점 사장님이 여자분 사장님인데 젊은 사장님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마그네틱이 손상됐다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친구를 버리고 이쪽 사장님이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센스 있게 해가지고. 그런, 제 경험은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센스가 있어야죠. 그 여자친구 앞이니까 거기서 카드 한도 초과인데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이제 남자가 이게 체면이 깎이니까.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손님 딱 보면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적절한 관계가 아니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근데 그냥 눈치 없이 한도 초과다 이래버리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우리가 판단이 들죠. 근데 공부랑은 상관이 없고 이제 일상적인 센스시니까. 그게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네.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 또 강의하러 이렇게 전국 돌아다 보면 옛날에 교제했던 여자를 한 명 어디서 만날 거란 근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만나지고. 어디 인터넷에서 보고 있겠죠? 보고 그랬을 텐데. 지금 마누라 전에 많이 있었으니까. 저도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저기 결혼을 39에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기가 아직 어린데. 어디 있겠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시행자를 나머지는 참고로 보셔도 돼요. 거기 보면 5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이러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물만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토지만 갖고 있든지 토지나 건물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네, 토지 소유라는 단체에는 토지 가진 사람들만 들어와야 된다. 또는 건물 소유자 그러면 건물만 가진 사람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라는 단체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단체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그 다음에 7번부터는 거기 보면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게 서울, 인천, 경기도인데 수도권 외의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데가 그냥 서울, 인천,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인천, 경기도 바깥으로 이렇게 이사를 나오는 법인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본사가 서울, 경기도에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내려오고 지방에 이렇게 시가지 같은 거 사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 이제 이게 분산 정책으로. 그 다음에 주택법상 등록한 자는 건설회사. 이거 쓰세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짓는 건설회사가 등록사업자예요.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은 토목회사. 그 주택법에 따라서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는 아파트 건설회사죠. 그리고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토목회사가 다리 놓고 터널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민간 건설회사나 토목회사도.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에 토목회사고 이제 10번, 아까 제가 9의 1을 10번으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우리나라는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회사가 또 설립됩니다. 우리 옛날에 용산 개발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용산 개발할 때 그 개발업자가 드림허브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부도나고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무산됐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뭐 이런 건 아시죠? 부동산학 개론시간에 배우는 리츠회사. 리츠. 그러니까 리츠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이게 돈을 모으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특정 회사가 부동산 쪽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투자 돈을 이렇게 1억씩 모아요. 1억씩. 그 만약에 500명한테 1억씩 모으면 500억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그거다가 강남에 빌딩 하나 사가지고 임대 수입을 이렇게 확보해서 그걸 이제 투자자에게 1년에 뭐 수익률 뭐 7% 8% 돌려주는 거라고요. 지금 같은 저금리 상에서 서울의 강남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서울의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서울에 이렇게 빌딩을 사서 그 연예도 이렇게 좀 연예계에도 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직업이니까 그 연예인들을 일단 한번 성공하면 안정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관리를 또 잘해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게 하는 행동은 다 이게 이미지 관리잖아요. 유재석 같은 애 이미지 관리 잘하잖아요. 맨날 기부하고 해가지고. 그죠? 그 다 이미지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쳤다고 기부하겠습니까, 걔들이? 물론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좋은 마음 한 60% 나머지는 이미지 관리라고요. 자꾸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박명수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뭐, 박명수가 이렇게 뭐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직원들 이렇게, 뭐 알바비 이렇게 같은 거 좀 이렇게 저기 제대로 안 주고 이래가지고 했다가, 그들이 이렇게 많이 또 이미지 세실을 하고, 가끔 뭐 교통사고 났는데 차 이렇게 뭐 하면 차 수리비 안 받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사고 내고, 일부러 이렇게 기사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사고 내게 해가지고 수리비 안 받았다. 엊그저께 서울에 어떤 특정 광진구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외제차를 이렇게 노점상 할머니가, 노점상이 아니라 리어커 끌고 다니는 폐지, 그 뉴스 나왔잖아요. 폐지 할머니가 이렇게 가다가 그 차에 손상을 입혔대요. 수리비가 한 20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주가 이제 좀 이렇게 외제차 타고 다니시고 이제 좀 부자신가 보니까 이게 할머니가 그러니까 폐지 주는 할머니 하루에 7,000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보험 처리하겠다고 자기 자차 보험 처리. 나중에 할머니니까 그 할머니가 저기래잖아요. 10억짜리 건물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좀 살다 보면 희한한 일이 많아. 그러면 왜 폐지를 주서 다녀? 10억짜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운동사 받더라고. 하루에 7,000원 버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검소하게 산다는 건 맞대요. 검소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20만 원 줬대요. 수리비로. 200만 원 나왔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많아요. 그 사람은 이제 선의로, 그 할머니니까 폐준 할머니가 수리비를 내겠어요. 200만 원짜리. 차라리 사수리가 200만 원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좋은 마음을 해서, 그냥 할머니 가시라고 그랬는데, 20만 원을 굳이 이렇게 준 거 보니까 나중에는 할머니가 거기 광진구에 10억짜리 건물이 있었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안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운동 삼아서 폐지 줬고, 근데 7,000원 벌어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검소하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빌딩을 산 거예요. 지금도 밥 먹을 때 이렇게 반찬도 몇 개 안 먹고 이런 할머니랑, 옛날 분들은 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돈이 이렇게 10억이면 이제 월세가 몇백씩은 들어올 텐데, 그 돈을 이렇게 계속 모아놓는 거죠. 나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근데 이제 그 할머니 뭐 이제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만 이제 나중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 또 일을 또 하신 거잖아요. 폐지. 또 부주의하게 또 차에 기스를 내고 그래가지고 그 수리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참 보면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죠. 이제 한 바퀴 이게 금반원의 원칙에서 한 번 뱉은 얘기를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참 보면 그렇게 헷갈리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아까 이제 거기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그다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동 출자법인.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시행자에서 여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부터 4번까지는 뭐예요? 공공, 나머지는 민간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 이따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간 시행자가 여기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수용을 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민간이 수용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이 수용할 때는 동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죠? 지방공사나 요 공공기관 중에 토지공사라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사람들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일정한 동의, 거기 땅 주인들의 동의가 필요고 없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이거예요. 지방공사 수용할 때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지방공사는 뭐니까? 공공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공공하고 민간하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뒤에 문장이 나온다고. 민간이 수용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민간이 무슨 뭐 채권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민간이 주오면 그걸 이제 이거 공공하고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게 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느낌적으로 일단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게 민간하고 공공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4번에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우리 여기서 행정청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 행정청하고 비행정청이란 말도 있어요. 행정청, 비행정청은 1번에서 나누는 거예요. 1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까지만 뭐가 됩니까? 행정청 시행자. 나머지 밑으로는 다 뭐예요? 다 비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행정청, 비행정청하고 공공민간은 다른 말이에요. 공공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행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기업까지, 여기 국가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까지 공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행정청은 당연히 공공이고. 근데 행정청 시행자는 누구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머지 공기업들 비행정청이에요. 그리고 민간은 당연히 비행정청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보세요. 여기 지금 국가, 정부 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방자치단체 광주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공기업 다닌 사람들은 공무원이란 말 안 쓰잖아요. 공무원에 이렇게 준하는 신분은 주지만 공무원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공직자, 공무원 이런 분들은 행정청에서 사무 보시는 분들, 그게 행정청의 공무원들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이야. 공기업도 비행정청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행정청, 비행정청. 그것 딱 있어야 돼요. 행정청, 비행정청을 나누는 자가 그런 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거 이제 뒤에 가보시면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483에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 조합. 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조합은 아까 법인 만드는 건가요? 조합이랑 법인을 만들어서 보다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러면 조합 만들어서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럼 조합원들이 이제 사업이 다 끝나면 토지를 하나씩 받는 거예요. 환지 형태로. 그러면 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 지금 조합이란 법인을 만드는 과정, 최소한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정관이라는 걸 만듭니까? 정관? 거기다가 내규라고 써요. 정관에 내규가 있다. 내규. 조합원들이 지켜야 되는 내부 규칙인 내규를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규약을 만드는 거예요? 정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일 때는 정관 만들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규약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또 새로운 용어를 또 배웠어요. 지금 새로운 용어. 자, 어떤 단체가 법인일 때는 뭘 만든다? 정관. 삼성전자 전관이잖아요. 전관. 근데 우리가 어떤 단체가 법인이 아닌 단체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내규로 규약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규약. 그래서 이게 어떤 단체가 규약을 만든다 그런 말이 나오면 법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법인이 아닌 단체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법인인 단체가 있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법인이 되면 이 법인 도장을 파서 법인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인이 아닌 단체면 그 단체 대표자가 나가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식의 약간 법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합은 법인이니까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고 지정권자에게 뭘 받아요? 설립인가. 자,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고 하나 더 있어요. 등기까지 해야지만 조합이 성립된다. 거기 지금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자,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 받으면 30일 안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야 됩니까? 네, 설립 등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84에 보시면 조합의 성립 시기. 자, 조합의 성격이 양가로 4번에 보시면 484에 자, 조합의 성격은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까? 네, 조합의 성격이 법인인데 왜 법인이냐면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조합의 성립 시기가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네, 등기. 그래서 조합이라는 단체는 설립인가를 지정권자에게 받고 등기까지 하면 조합이 성립된다. 그게 법인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이 증거는 원래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관청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하면 등기라는 게 그 법인의 그 설립 목적이라든가 대표자 이름을 외부로 공시하는 거라고요, 공시. 그럼 단체의 정보를 외부로 알립니까? 그럼 외부로 그 법인 명의로 여러 가지 법률에 행했다는 그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법인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성립된다 그러면 틀려요.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했을 때 조합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하고 게다가 정관도 만들고 그런 게 법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그렇게 법인 설립되는 과정만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실시계획은 뭐였습니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이랑 차이점. 자, 개발계획은 관청이 지시하는 거죠. 근데 실시계획은 이거 보고 오실게요. 시행자가 만드는 구체적인 설계도입니까? 구체적인 공사계획이다. 공사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은 그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누가 작성하셔야 돼요? 시행자가. 시행자가 토지공사하면 토지공사가 만드는 거고, 아까 지방공사가 되면 지방공사가 만드는 거고, 뭐 민간시행자가 정해지면 민간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드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세부 개발계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첨부되는 거죠. 그건 어디 있나요? 그 실시계획의 내용이 있죠. 그 양가로 2번에 거기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것들을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줄에 그 동그라미 부분에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이것도 거꾸로 뒤집었어, 신문지에서. 어떻게 해요?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거꾸로 뒤집었죠. 지금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맞잖아요, 문장 자체가. 그런 것들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신문지에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작성을 해서 잘 만들었는지 지정권자 같아 가서 인가라는 검사를 받는다. 숙제검사 받듯이 실시계획이 잘 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와 자금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럼 토인교환은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토인교환. 토인교환은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지시항목들이죠.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라, 인구 수용하는 거라 이런 거 다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좀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용 환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정비로 가서 정비법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대로 두세요.